자, 교과서 155페이지부터 이제 해수의 성질 해가지고 해수의 뭐 물리적 성질이라는 단어의 이름이 있지만 뭐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도 다 다룰 거야. 그리고 뒤에는 또 수중 음파 어떤 내용도 다뤄볼 건데 한번 보자. 자, 요 빈칸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쌤이 한번 채워봤어. 자, 물 분자의 결합각이 몇 도다? 104.5도다. 저기 오른쪽 위에 힌트가 있지. 자, 극성을 띠고 있고 그래서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또?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 분자들 간의 인력은 표면 장력, 점착성을 나타나게 해주고 또 극성 용면에서 비열 잔면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해양이 다량의 태양 복사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고 또 열 평형을 이루는 데 기여한다. 또 이러한 물의 극성은 용해력이 있기 때문에 용매로 적용해서 어떤 강수 현상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해수로 이렇게 빠져나올 때 여러 가지 지각의 암석 그리고 광물질 이런 것들을 용해시키고 운반시켜서 해수에 또 유입을 시켜준다. 해수에는 약 몇 퍼센트의 용적 물질이 있을까? 퍼밀로 바꾸면은 또 알 텐데 너희가 35. 맞아, 35퍼밀. 그래서 퍼센트라면 3.5%의 용적 물질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염분이 증가하면 이 염류의 양이온, 음이온 얘네들이 또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 전도도 음소 굴절율 표면 장력 삼투압 이게 다 어떻게 되겠다? 증가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많아지면 수소 결합을 또 방해해서 비열이 또 어떻게 될 수 있다? 감소하고 어느 점이 낮아지고 끓는 점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 너희가 아마 이런 화학적 특성, 물의 화학적 특성과 관련지어서 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 해양은 또 연료량이 크고 여러 물질이 녹아 있어서 그런 물리적인 특성들을 우리 한번 여기서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과 관련 얘기 대표적으로 수온 염분이라서 그런 물리적 성질을 알아보자. 자, 해수의 수온은 분포, 전 세계 분포를 이렇게 지도 나타내 봤을 때 무엇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위도. 엘니뇨. 맞아, 엘니뇨도 있고 위도. 맞아, 둘 다 정답이야. 일단 수온이 높으려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단위 면적당 많이 받을 때 수온이 당연히 높아질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저위도가 당연히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수온이 떨어져. 그리고 그 분포를 봤을 때 대체로 0도 그리고 28도, 30도 등원선이 여기 자료에는 없지. 그래서 우리 책에도 이제 0도 뭐 영하 2도에서 30도 정도 범위 내에 있다. 그럼 여기 조금 30도 어디에 있나 봐. 어디에 30도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서쪽에 필리핀. 맞아, 여기 지금 여기 우리가 엘니뇨 라냐 현상을 배웠는데 적도 지역에서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따뜻한 해수가 서쪽에 모이고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는 용승이 일어나면서 수온이 낮아지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러한 분포를 통해서 엘니뇨 현상을 이해하는 데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실제로 여기 30도일까?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인터넷에서 여기 earth.newschool.net 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 왼쪽 아래 모드를 해양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해수면 온도를 체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 해수면 온도에 혹시 좀 보라색 빛 보이나? 잘 안 보이나? 여기 보면 보라색, 분홍색 영역이 제일 진한 영역인데 여기 클릭해보면 알 수 있어. 30.7도래. 수온이 되게 높지. 여기 빨간색 영역이 29.8도란 말이야. 근데 여기 영역을 보면 30.7도, 30.2도. 그래서 이미 해수의 온도가 30도를 넘는 지역도 사실 현재 존재한다. 그만큼 이제 지구온난화에 의한 변화가 또 있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표층 수온은 위도 또 계절에 따라 달라지게 될 텐데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한번 보자. 지금 여름철 수온의 분포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 작년 겨울로 한번 가보자. 2022년 12월 30일 25일로 가볼까?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배경의 온도에서 탁 바뀌는 게 있을 텐데 너희가 한번 캐치해봐봐.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한 번 더 바꿔볼게. 쌤이 좀 봐줬으면 하는 것은 요 빨노파의 어떤 위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지금은 2022년 12월 25일이야. 계절이 북반구 기준으로 겨울이잖아. 그래서 찬 해수가 요만큼 좀 내려와 있을 거야. 근데 현재로 바꾸면 여름이 되잖아. 그럼 요 영역 한번 주목해보자. 여기서 현재로 바꾸면 확 올라가지. 해수의 온도 분포가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북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계절에 따른 차이도 있겠다. 자, 그리고 또 해수면에 도달한 에너지의 50% 이상은 수심 1m 이내에서 흡수 내지 또 산란이 일어나. 그래서 표층 해수에 분포 이렇게 되어 있고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되겠다? 낮아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해수의 어떤 연직 구조, 수온 분포에 따라서 세 가지 층이 있었잖아. 뭐 있었지? 수온약층, 혼합층, 뭐 심해층. 순서대로 하면은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일 텐데 요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다 배웠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은 우리 보급지구학 책에 있는 설명이니까 각 층에 대한. 그래서 읽어보고 아 그래 그랬었지 하면 될 거야. 통과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자료는 이것도 책에 있는 건데 위도에 따른 어떤 수온의 평균적인 분포,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 중위도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른 이 수온의 분포를 나타냈어. 당연히 여름철은 이제 표층해수가 수온이 높을 거고 겨울철은 표층해수 수온이 낮을 거고 그런 차이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이 자료를 좀 합쳐가지고 지구과학 1, 이 해수의 성질과 관련된 내용이 지구과학 1에 좀 있거든. 그래서 여기 지구과학 1 수능 특강에서 가지고 온 자료,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그 다른 곳에 뭐 200~300관가였나? 아무튼 거기서 가지고 온 자료, 월별. 그리고 월별인데 여기는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면 8월에 이제 표층 해수의 수온이 높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위도에 따른 또 시간에 따른 수온의 연직 분포는 이렇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자료는 우리가 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사실 자주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을 거야. 이 자료는 여기서 이렇게 변환을 시킨 거야. x축이 어떻게 됐어? 수온에서 위도로 바뀌었지. 그래서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저 위도는 이렇게 수온이 분포한대. 그리고 저 위도는 위도 0도 부근일 테니까 혼합층의 두께는 요만큼, 거의 없어. 그 다음에 수온약층은 여기서 수온이 확 떨어지는 영역을 수온약층이라니까 요만큼의 두께가 이렇게 가는 거지. 수온약층의 두께. 나머지는 심해층이고. 중위도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잖아. 그래서 중위도 지역은 여기서 두께가 여기 위도 30도, 위도 30도 이만큼 나타나 있고, 수온약층은 여기서 이만큼 두께가 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수온약층의 두께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온약층이 깊이나 아니면 두께가 바뀌려면 이런 식의 연속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저렇게 또 추세선을 그려서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자,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고위도 지역은 수온이 애초에 어때? 많이 낮을 거잖아. 그러니까 혼합층, 수온약층, 이렇게 수온이 뚝 떨어지는 수온약층이 없어. 그럼 얘네들 뭐라 불러야 될까? 층구분이 없다. 층구분이 없다라고 하거나 그냥 이 영역 범죄를 보면 그냥 심해층이라고 하지. 수온이 다 낮아서 그냥 심해층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한다. 자, 그 다음 수온의 분포 표층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연직 방향으로도 한번 확인해봤고, 이번엔 염분 사브레니티 한번 해보자. 해수 중에 염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야. 약 90여 종에 달하는 많은 원소가 녹아있대. 요렇게나 많은 원소가 녹아있대. 물론 이게 또 90개보다는 작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다. 얘네들은 어디서 온 걸까? 대부분 대륙 지각의 물질이 용해되고 운반되어 온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만 있을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구 내부에서 방출된 물질. 그렇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저 화산과 같은, 아니면 굉장히 폭발적인 화산이 방출하면서 그런 이제 화산 가스들이 다시 또 이렇게 해수에 용해될 수도 있고. 그래서 꼭 뭐 대륙 지각을 통해서 와야만 할 필요는 없겠다. 어쨌든 이런 염류들이 많이 있다. 자, 그리고 이런 해양 환경은 어떻게 과거에서 지금까지 좀 바뀌어 왔을까? 우리 작년 통합과학 범위에서 그 원시 지구로부터 현재의 지구까지 오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원시 지구에서는 처음에 이행성체의 충돌이 굉장히 많으면서 너무 온도가 높았잖아.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가 있을 정도로 펄펄펄 끓었어. 그러다가 미행형체의 충돌 횟수가 감소하고 지각이 형성이 되었었지. 표면부터 식으면서. 그렇게 원시 지각이 형성된 이후에 대기의 온도도 점차 떨어지면서 하늘에서 이제 막 비가 내렸어. 이때 비는 어떤 성질의 비였을까? 완전 산이 그냥 내렸을 거야. 왜냐?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너무나 많았거든. 지금의 수만 배, 수십만 배 많았어. 그래가지고
완전 산에 비가 막 내려서 해양은 뭐 염산, 황산 이런 용액이었을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비가 내리는데 원시 지각에 있는 광물질들, 즉 양이온들을 이제 가지고 해수에 막 유입을 시킨다. 그렇게 되면은 해수에 녹아있던 이 음이온들이 이 양이온과 광물질과 결합을 하면서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석회화되어서 탄산칼슘이 주로 만들어진다. 이 탄산칼슘이 어떻게 될까? 결국에 침전되어서 저기 해저 지역에 가라앉게 되겠지. 네. 그러면서 해수 속에 있던 그 이제 이온들, 음이온, 산 이온들을 많이 이제 없애버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지금은 점점 이제 강산성에서 중성. 지금 전 세계 해양의 pH는 몇일까 평균적으로? pH요? 6.7. 6.7. 조금 산성화되어 있을까? 7? 해양산성 7.2. 굉장히 해양 산성화라는 게 사실 좀 표현이 웃긴 게 전 세계 해양의 pH 농도는 약 8.1이야. 어때? 약 염기지. 네. 그만큼 해양의 pH는 염기 쪽으로 가 있어. 근데 해양의 산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 pH가 7보다 더 떨어진 걸까? 장기적으로 많아지고 장기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8점 몇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해양의 산성화가 실제로 해양이 산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사실 아니야. 아직 약 염기이지만 그래도 pH가 낮아졌다는 말은 산성화되고 있다는 말은 또 맞다 아이가. 그래서 그렇게 해양의 산성화의 의미가 그렇다. 그리고 해양의 pH는 8점 몇으로 나타난다. 8점 초반으로.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중성의 해수로 변했으면 이게 지금 책의 멘트거든. 근데 우리 해수를 중성이라고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 자, 그럼 염분의 단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 허밀, PSU 맞아. 이 두 개를 혹시 초중학교 때 다 써봤나? 네. 이 허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염분이라는 의미고 PSU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 맞아. 그래, 맞아. 너희 다 그래 보이지? 이미 알고 있었다 맞지? 네. 그래. 그래서 실용 염분 아니야. 실용적으로 염분을 측정할 수 있겠다는 거야. 절대 염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어떠냐 하면 1kg의 물을 가지고 끓여. 그리고 끓이고 남은 염류의 양을 허밀로 나타낸 거야. 그래서 첨분율이 되게 쓰였던 거지.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질량. 근데 이것을 재는 게 쉽겠다 어렵겠다? 어렵습니다. 방법은 사실 쉬울 수 있어. 그냥 끓이면 되니까. 근데 왜 정밀도가 낮다, 오차가 크다? 왜냐? 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사실 어렵고 일부 염류는 그 가열되면서 물리적으로 혹은 화학적으로 분해되고 같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 너무 막 온도를 높이면. 그래가지고 이 절대 염분을 측정하는 게 조금 비효율적이다. 정밀도도 낮다 해서 이 실용 염분 단위를 쓴 거야. 얘는 어떻게 실용적이냐? 염분계로 그냥 해수에 염분계를 꽂아. 그래 전기 전도도 값이 측정이 돼. 이것을 환산, 물론 PSU로 환산을 시켜보는 거야. 그러면 되게 쉽게 측정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염분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 실용 염분 단위는 그냥 PSU라고 하는데 전기 전도도의 값을 환산한 거야. 그렇다 보니까 얘는 그램으로 관련된 거고 얘는 전기 전도도. 이 단위는 지멘스 퍼 미터인데 얘의 단위가 얘의 단위가 다르잖아. 그래서 좀 이렇게 값을 하나 기준을 맞춰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걔를 어떻게 했냐? 해수의 평균 염분이 35퍼밀이었으니까 35퍼밀 이걸 35PSU라고 잡아둔 거야. 요 두 개는 같아. 그러면 34퍼밀과 34PSU가 같을까? 그게 달라. 그래서 요게 기준점을 임의로 만든 거고 거기서부터 퍼밀은 질량의 개념으로 PSU는 전기 전도도의 값을 환산해서 하는 거야. 그럼 방금 전기 전도도의 단위가 지멘스 퍼 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책에는 없어. 그리고 시험에 안 낼 거야. 근데 너희가 나중에 뭔가 당장 오션 ICT도 있고 해양에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전자기학과 관련된 공부를 할 때 이런 단위도 좀 접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어. 일단 염분을 측정하는 방법,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치? 아마 열심히 중학교 때 계산해봤을 것 같은데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은 PSU 단위를 쓰니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대체로 이렇게 어떤 그램의 단위로 얘기를 해요. 사실 PSU로 해도 되지만 어쨌든 이 염소의 양이라고 하잖아. 염소라고 하면 좀 안 되니까 염소의 양을
측정하고 해수에서 그것을 여기 있는 식에 넣게 되었을 때 그 해수의 PSU 값이 무엇인지 이렇게 환산하는 그 관계식이 이렇게 있대. 그래서 이런 식에 대입을 해서 이 식에 대입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염분비 일정인 법칙 때문이겠지. 그래서 염분비 일정인 법칙으로 염분을 측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방식이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전기 전도도라는 개념이 이런 뭐 1cm 혹은 1m 이 큐브에 이제 해수를 채워.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 전류를 가했을 때 발생하는 저항의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높을수록 이 저항이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잖아. 전류가 잘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전기 전도도에서 이 지멘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항의 역수예요. 그리고 저항의 역수를 또 어떻게 부르냐? 우리 저항의 단위 뭐라고 불러? 옴. 그럼 스펠링으로 OHM이잖아. 1 뒤집어봐. 그러면 뭐가 돼? 모가 되지. 그래서 실제로 1모라고 하는 단위가 있대. 그리고 이게 1지멘스의 개념이고. 신기하지 않나? 그때도 처음 봤는데 이런 단위가 실제로 뭐 쓰이고 한다더라고. 어쨌든 요 단위 길이에서 얼마나 이제 저항이 큰지를 역으로 해서 계산한 값이 전기 전도도의 개념이 된다. 그리고 또 한번 참고해보자. 자, 그리고 전 세계 해양의 그럼 염분 분포, 아까 수온 분포도 봤지만 염분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요거는 이해하기가 쉽다. 염분에 미치는 영향 무엇이 있을까? 강수량 비강수량 또 그거 민물에 들어온 그래 육수에 유입도 있을 거고 또 증발량 또 강수나가 있고 빙하의 결빙과 융해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자료를 봤을 때는 증발량 강수량을 얘기하고 싶은구나. 네. 증발량 강수량은 결국 우리가 대기 대순환에서 배웠던 고압대 저압대와 관련이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적도 지역은 수렴대잖아. 그러다 보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어떻다? 강수량이 많다. 근데 증발량은 어떨 것 같아? 수온이 가장 높으면 뭔가 증발도 많이 될 것 같잖아. 근데 적도 지역의 수온이 제일 높지만 증발량은 좀 떨어진다. 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그렇지? 왜냐하면 이 무역풍에 의해서 수증기가 적도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돼. 뿐만 아니라 강수가 있는 상황에서 증발이 일어나기는 어렵겠지. 그러니까 증발량이 적도 지역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중위도 지역에서 위도 20, 30도 부근에서는 증발량이 많다라는 거.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지. 굉장히 강한 하강 기후가 있고 건조하니까. 그래서 강수량도 적고. 그래서 우리 사막이 주로 어디에 있지? 적도 부근이 아니고 위도 중위도 20, 30도 부근에 주로 사막이 많이 분포해 있지.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 이 두 개를 한번 빼봤어. 증발량 빼기 강수량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 y축에 왼쪽에 y축에 범령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표준 염분도 오른쪽에 35 PSU, 34, 36 PSU를 해가지고 한번 매치를 시켜보니까 어때? 굉장히 비슷하지. 근데 위도 한 5, 60도보다 더 고위도인 지역에서는 이 염분과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패턴이 어떻게 돼? 달라지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극지방에서는 0이야. 다 얼어있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증발도 강수도 거의 안 일어나.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거의 다 0인데 염분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그치? 네. 왜 그럴까 이거는? 빙하가 얼굴 있고 그치, 빙하가 얼고 높은데 대부분 지금 빙하가 높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층 염분이 많이 낮은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 여기도 극지방 북극에 확 떨어지지. 표층 염분이 33점 몇이래. 엄청 낮아. 그렇게 또 빙하의 융해가 이런 염분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사실 전 위도의 평균이야. 하지만 극지방에서 우리 빙하가 어는 지역도 있다고 했어. 신층순환이 시작되려면 발생하려면 수온이 낮으면서도 빙하의 결빙이 발생해서 염분이 빠져나가지고 염분이 높아져야 된다 했잖아. 기억이 나지? 그래서 신층순환이 일어나는 곳, 즉 웨델해 그리고 그린란드 해역 이런 지역은 빙하의 결빙이 생기면서 표층 염분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이 자료에는 평균이다 보니 그렇게 염분이 높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 그렇게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극지방 지역에 평균적으로 염분이 낮지만 이 그린란드 해역은 염분이 다른 미도에 비해서 어때? 다른 같은 미도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도 보면은 웨델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남아메리카 아래쪽 여기에 있거든. 웨델해. 근데 여기에 조금 노랗게 표현되는 거 보이나? 네. 그래서 여기도 조금 밀도가 염분이 조금 높은 지역인데 또렷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염분포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전 해수의 75%는 거의 염분이 34.5에서 35 PSU라고 한다. 그리고 해양별로 봤을 때는 지금 가장 높은 곳이 대서양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도양, 그 다음 태평양 수준인 것 같다. 그리고 염분의 분포를 보니 약간 동심원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 같다. 동심원을 분포하는 이유는 뭘까? 횟수가 순환하는 해수의 순환도 있을 거고 여기서 뭐 육수의 유입도 좀 있을 거니까 염분이 육수가 유입되면 좀 낮겠지. 그래서 육지 주위에 염분이 낮다. 그래서 조금 동글동글한 모양이 생길 수도 있을 거고 해수의 순환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대양에 따라 이 염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왜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이렇게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걸까?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염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그것도 그래 일리가 있어. 여기 대서양의 중앙 해령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저 화산 활동에 의한 염류의 방출이 여기 염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두 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여기 지중해의 영향이야. 지중해 염분이 굉장히 높거든. 여기 보면은 염분이 거의 39에 해당할 만큼 지중해 염분은 높아. 그래서 이 주위에 사해라는 것도 있잖아. 이 지역은 중위도 지역이란 말이야. 증발량이 굉장히 많고 강수량은 적어. 심지어 현재는 이 대서양과 지중해 사이에 지브롤터 해협이라는 곳에서 물의 유입 이동이 가능해. 근데 과거에 여기가 해수면이 낮아서 없었어. 그럼 여기는 엄청 큰 호수가 되어버리겠지. 그럼 여기 계속 증발이 일어나고 비는 안 오고 하니까 여기에 물이 굉장히 짜졌던 거야. 그러다가 해수면이 높아지고 지중해로 유입이 가능해지다 보니 대서양의 염분이 많이 높아지게 된 거지.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 이 규모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 적도 부근에 태평양은 굉장히 영역이 넓다, 그렇지? 그래서 무역풍이 불면 수증기의 유입이 잘 발생해.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역에서 증발량이 생각보다 어땠어? 막 높지 않았었지. 수증기의 유입이 있고 막 강수 현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여기 대서양 지역은 어떨까? 대서양 지역은 그 폭이 태평양만큼 막 크지 않지. 그리고 여기 양쪽에 육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바람이 무역풍이 불어도 수증기의 유입이 잘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겠어? 조금 덜 일어나겠지, 태평양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수증기의 유입도 조금 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태평양에 비해서 강수 현상이 그리 활발하지가 않아. 그래서 대서양에서는 수증기의 유입이 적어 증발량이 적고 또 강수 현상도 이렇게 태평양보다 많지 않아서 태평양에 비해 염분이 좀 높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도 과학자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온 염분이라는 두 개의 물리적 성질을 배워봤는데 그 두 개의 물리적 성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해수의 밀도가 되겠다.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또 수압이 커질수록 커질 거고 이때 말하는 수압은 결국 깊이와 관련된 거야. 그래서 수압과 관련된 것은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 수온과 염분과 관련된 해수의 밀도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어. x축이 염분, y축이 수온 해가지고 요 그래프를 수온 염분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temperature salinity라고 해서 TS 도라고 하기도 해.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은 해수의 수온 염분 밀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쉽게 알 수 있겠지. 자, 순수한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1g/cm/cm로 이렇게 나타난다. 근데 해수는 염분이 있잖아. 그래서 어떻다? 항상 요각보다 좀 크다. 근데 어때? 굉장히 차이가 별로 없지. 0.00 몇 차이 나는 거야. 근데 이런 작은 차이에 의해서 어떤 해수의 신층순환이 일어나고 해수에 여러 가지 서로 섞이지 않는 뭔가 물과 식용유, 물과 기름처럼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그런 수계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의 밀도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24라고 돼 있어. 물의 밀도가 24예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물의 밀도가 1.0 몇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1.0 이걸 반복해서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t라고 표현하고 로 빼기 1 곱하기 1000을 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부터 표현하는 이런 방식도 있어. 이런 방식도 있는 거지. 밀도를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니야. 자료에 따라 다르니까 이건 그냥 우리 책에 있는 자료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이거 좀 귀찮은 분들이 있네 생각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우리 책에 보면 이런 자료가 있어. 염분에 따른 최대 밀도 온도와 그 다음에 결빙 온도 어느 점이 있어. 그래서 순수한 물의 경우는 0도씨에 염분이 0일 때 4도씨에서 최대 밀도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런 특징 때문에 우리 호수와 같은 담수의 경우 염분이 거의 이제 작은데 이런 경우에 최대 밀도 온도가 뭐 예를 들면 5라고 해보자. 5 PSU에서는 최대 밀도 온도가 어느 점보다 더 높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호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바람이 이렇게 막 불어. 그래서 표층의 호수의 온도가 4도씨가 되어버렸어. 여기 아래는 뭐 예를 들어서 10도씨라고 해보자. 그럼 4도씨의 물이 밀도가 최대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어떻게 됐어? 가라앉아 버릴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섞이겠지. 그러면서 결국 얘가 뭐 예를 들면 6도 해보자. 근데 또 찬바람이 불어. 대기의 기온이 막 영하 3도야. 그러면 이게 온도가 또 낮아져서 4도가 되겠어. 그럼 또 어떻게 될까? 얘가 밀도가 더 크니까 가라앉겠어. 그러면 막 이렇게 과정이 반복되다가 4도씨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밀도가 다 맥스가 되었다. 그렇지? 근데 대기의 기온은 영하권이야. 그러면 이제 표면에 이 호수의 표면이 어떻게 되겠다? 더 차가워져. 3도가 돼. 근데 이제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안 가라앉겠지. 왜? 여기 4도가 밀도가 최대니까. 그리고 여기서 온도가 계속 더 낮아져. 어디까지? 정도 뭐 영하 3도까지 떨어져. 그러면 이제 여기 물 어떻게 되지? 얼음이 얼어버리겠지. 그래서 여기에 얼음층이 발생하고 이것은 이 아래에서 호수 아래에서 이제 어류가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단열재의 역할을 해주겠지. 그래서 호수는 이런 식으로 표면부터 온다라는 설명이 여기 유튜브 영상에 있거든. 혹시 더 관심 있는 사람은 보고 저기서 보면 유튜브 영상 안에서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주고 있겠네.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바닷물은 어떨까? 바닷물의 염분은 35야. PSU.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점이 여기고 최대 밀도가 되는 온도가 여기야. 즉 영하 2도 여기는 뭐 영하 3도 정도. 전도되어 버렸지. 그래서 요 지점이 이제 뭐 전도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다는 표면부터 얼잖아. 그러면 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바닷물의 온도가 영하 2도까지 떨어져야 되겠다. 하지만 그러기 쉬울까? 그래서 대부분의 해역에서는 바닷물이 얼지 않는다. 하지만 이렇게 기온이 낮은 지역, 어느 지역? 극지방이요. 지역 일부는 이렇게 기온이 수온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결빙이 발생한다. 해수의 결빙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밀도의 어떤 연직 분포도 한번 보자. 당연히 밀도는 어떻게 될까? 연직 분포가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해양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보면은 이렇게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커지는 것도 알 수 있고 수온의 변화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염분의 분포를 보면은 좀 어때? 수온이랑 뭔가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근데 이 염분은 위도에 따라서 조금 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염분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저위도 지역에서는 또 되게 낮고 그런 분포를 보였었잖아. 표층에서의 염분 분포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차이가 컸잖아. 그렇기 때문에 염분이라고 하는 것의 연직 분포는 위에 그린 건 같이 표층에서 높고 낮다가 조금씩 높아지는 패턴도 있을 수 있고 이건 우리 책의 그림이야.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은 쌤이 인터넷에 염분약층 검색해서 발견한 자료인데 여기서는 표층의 염분이 오히려 낮지. 이런 지역은 뭐 저위도 지역이나 뭐 극지방과 같이 염분이 표층에서 낮은 경우 이렇게 염분의 분포가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래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얘는 뭐 중위도 지역이겠네, 얘는 뭐 저기도 지역이겠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지. 그리고 셋 다 뭐 무슨 약칭이라고 했는데 약칭의 의미가 뭐라고? 도약하는. 그렇죠. 비약적으로 뭔가 바뀌는 그런 층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렇게 확 바뀌는 층 이렇게 표현을 해놨으니 어쨌든 밀도가 수온 염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수온 염분도 방금 얘기했던 저 그래프 수온 염분도고 저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지원 수특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이 A, B, C 서로 다른 해역의 이제 수온 염분이라는 물리량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에도 뭐 지금 A와 B는 어쩌다 보니 같은 밀도를 가지고 C는 밀도가 더 작은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TS도를 통해서 세 해역의 수온 염분 밀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서로 다른 해역에 저렇게 해수의 물리적 성질이 다르잖아. 그리고 밀도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 잘 섞인다 안 섞인다? 잘 안 섞이겠다. A, B 서로 뭐 얘네 둘이는 밀도가 좀 비슷해. 하지만 A, C, B, C 얘네들 밀도가 다르니까 이게 좀 섞으려고 해도 처음에 좀 잘 안 섞이겠지. 물론 물과 기름처럼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특정 영역에서 해수의 물리적 성질이 고유하게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주변의 해수와 뚜렷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수괴라고 얘기를 한다. 바다 괴물이 아니라 해수 덩어리, 그 금괴라고 하는 것처럼 지괴라고 하는 것처럼 수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워터레스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거 우리 배웠어. 심층수능 하면서 이 자료 배웠던 거 기억나지?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여기서 우리가 봤던 대상의 어떤 단면 그리고 심층순환에서 세 가지 수괴를 사실 배웠어.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그래서 TS도에 나타내면 이렇게 서로 밀도가 다른 해역이 표시가 된다고 알고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얘는 뭘까? 이 고래 얘는 뭘까? 안 알려주지.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알려줄 거야. 이 두 해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책에 이렇게, 우리 책의 자료는 요거거든. 근데 요거는 되게 좀 자세하게 조금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와준 것 같고,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는 요건데 여기서 남극 중층수 요 세 개는 방금 있었다, 그렇지? 그리고 요 두 개가 바로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 그 다음에 지중해 중층수라고 하는 건데 얘 의미는 북대서양 그리고 중앙에 있는 표층수라는 거야. 아까 그림에서 어떤 걸까? 맨 위에 있던 얘가 북대서양 그리고 중앙에 있는 표층수가 되는 거지. 얘는 대서양의 단면이니까 얘가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럽 아프리카 요 사이에 뭐 있지 않나? 아까 지중해 있었잖아. 여기서 유입되는 밀도가 제법 큰 염분이 커서 그 해수를 우리 지중해 해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중해 중층수가 바로 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그래서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 얘는 지중해 중층수라고 우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해역 우리가 더 깊게 체크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5개 해역이 있고 여기 빨간색 선이 하나 있다, 맞지? 얘는 뭘 나타낸 것 같아? 이 숫자가 0, 500, 1000, 2000, 3000, 4000 수심. 맞아. 수심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그리고 밀도의 변화를 나타낸 거야. 일단 밀도를 보니까 다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여기 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뭐 수온의 변화, 염분의 변화가 있는데 서로 다른 수계 4개를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다, 그렇지? 그럼 여기서 쌤이 질문을 할게. 자, 요거 북대서양 중앙표층수,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 저층수 이 4가지를 통과하는 해역은 어느 위도일까? 즉 어느 위도에서 실출을 하면 이 4개의 수계를 다 통과할 수 있을까? 중위도치. 북위 30도. 북위 30도, 북위 30도 하면 지중해에서 지났는데 안 돼. 30도 아니야. 20도, 10도. 20도, 10도? 그래, 20도, 10도. 여기 쭉 해보자. 그러면 맨 위에 뭐?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 그 다음에 여기 뭐? 남극 중층수. 그 다음에 뭐? 북대서양 심층수. 그 다음에 남극 저층수. 그렇게 4개
해역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그게 바로 요거잖아. 여기 맞나? 매치가 되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빨간 선은 아마 북이 10도, 20도 내지에서 부근에서 이렇게 쭉 수심에 따라 이제 수온 염분을 측정한 게 아닐까 하고 추론을 해볼 수도 있겠지.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또 다른 뭐 남대서양 중층수, 뭐 북태평양 중층수 조금 더 다양한 자료가 있어. 우리 책에는 지금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북대서양 중층수인데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가 아니라 여기는 없다. 북대서양 중앙 표층수가 없다. 어쨌든 여기 지중해 수 여기 있고 요 세 개가 조금 우리 앞선 자료와 다른 그림인데 얘네들도 수심에 따라서 이렇게 수온 염분이 바뀌고 있는 거야. 수심에 따라서 수온 염분이 바뀌고 있고 수심에 따라서 수온 염분이 바뀌고 있어. 여기도 수심에 따라서 수온 염분이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대체로 다 지금 어디로 수렴하는 것 같아? 이 그림이. 그렇지. 남극 한류, 남극 저층수 쪽으로 모이고 있다. 그렇지? 네. 왜냐? 우리 여기 대상의 단면을 보면은 다 내려보면 결국 바닥에 뭐가 왔나? 남극 저층수가 만나잖아. 그래서 수심에 따른 수온 염분의 변화를 체크해보면 다 결국에는 밀도가 최대가 되는 남극 저층수 부근까지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모든 이 선의 변화를 보면 다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당연하지. 뭐 그래 증가하고 있지. 그래서 해양은 사실 굉장히 안정한 연직 운동이 잘 안 일어나는 그런 안정한 층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수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 그래 수층은 안정하다. 그런 내용들을 또 이 그림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수교에 대한 특징들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화학적 성질도 한번 보자. 해수에는 크게 산소, 이산화탄소가 용존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해수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용존량을 나타낸 거야. 여기 용존 산소량의 경우 1리터당 1에서 6ml 정도. 그 다음에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1리터당 44에서 52ml 이렇게 범례가 정해져 있네. 그러면 표층에서 한번 보자. 표층에서 산소는 여기 많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작아. 그럼 표층에서 산소, 이산화탄소는 누가 더 많이 녹아있어? 산소가 더 많이 녹아있다. 산소는 6이고 이산화탄소는 44인데. 다르지?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X축을 어떻게 설정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봐줘야 되겠다. 상대적으로 산소의 연직 분포를 볼 때 상대적으로 표층에서 많다. 이산탄소는 상대적으로 적다. 근데 왜 그럴까? 표층에서의 광합성 때문이겠다. 요건 알겠지? 광합성 때문에 표층에서 산소 많고 이산탄소 적어. 그리고 깊어질수록 산소는 확 줄어들어. 그러다가 다시 산소가 많아지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심층수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심층수는 수온이 낮잖아. 그래서 용존이 잘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심해서는 극지방의 표층에서 측량한 찬 해수에서 용존 산소량이 약간 많다. 용존 이산탄소도 뭐 마찬가지야. 표층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작고 그 다음에 깊어질수록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것도 결국 수온이 낮으니까 많이 용해될 수 있어서 이산화탄소량이 많다라는 거. 그렇게 용존 기체에 관한 화학적 성질 그리고 용존 산소량의 위도에 따른 분포를 보면은 당연히 저위도는 수온이 높으니까 잘 안 높고 극지방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으니까 용존 산소량이 많은 그런 분포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용존 기체의 분포는 해수 중에 존재하는 해양 생물 활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주기도 한다. 용존 산소량이 적으면 어떻겠다? 숨을 못 쉬겠지. 물고기들이. 그래서 얼마 전에 지구과학 영재반에서 온천천에 상류 하류를 취수해가지고 용존 산소량을 재봤거든. 구서역에 가가지고 그 온천천에 물을 떠가지고 DO 용존 산소량, 디솔브드 옥시즌을 재봤더니 8 정도가 나왔어. 그리고 저기 교대역 쪽까지 가가지고 좀 하류 쪽에 수영강과 이제 다 지는 거기 가가지고 또 재보니까 한 6 정도로 나왔어. DO가 높을수록 수질이 깨끗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5 정도보다 작으면은 이 해양 생물 살기 좀 어려울 수 있대. 그렇지만 온천천은 8 그리고 6 정도로 해양 생물이 살 만큼 그래도 좀 제법 깨끗한 게 아닌가 하는 결과도 좀 얘기를 해봤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10분 남았는데 수중 음파 한번 해보자. 이거 들어간 바는 처음이네. 자, 수중 음파. 음파는 P파, S파 중에 뭘까? 피파요. 그럼 이렇게 나가자. 종파인데. P파야. 맞지? 종파. 그래서 P파는 압축성파로서 우리 파의 속도, P파, S파의 속도 배웠잖아. 네. P파의 속도 V는 루트 로분의 카파 플러스 3분의 4뮤 때 카파 뮤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네. 선생님이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 책에서는 이 수중 음파의 파 속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우리 책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그리고 뮤가 전단 탄성 계수라고 뭐 얘기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쓰기 싫은 거 같아. 이렇게 되면은 액체에서 파가 전달이 안 되는데 맞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쌤은 이렇게 얘기를 할래.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압축성파, P파, 음파는 이런 속도를 가진다. 이때 액체의 경우는 뭐가 0이 된다? 용의 전단 능력 계수가 0이 된다. 그래서 루트 로분의 카파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이제 액체 상태에서도 전달이 된다. 수중 음파를 배우는데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자,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카파와 로 얘네들은 수온, 염분, 수압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거다. 그러면 어떨까?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이 파의 속도가 느려진다. 아닙니다. 빨라져. 그렇지. 기억나나? 우리 피파 깊어질수록 증가했잖아. 단순히 요 식에서 보면은 밀도가 커질수록 작아질 것 같아. 근데 이 카파가 뭐 관련된 탄성가 변수인가? 늘어나면 제곱 밀도. 밀도와 관련된 변수였어. 그리고 그 증가량이 누가 더 컸다? 아빠. 얘가 더 컸어. 그래서 밀도가 커질수록 V, 즉 파의 속도가 커졌었어. 그래서 그런 내용도 아마 너희가 했었을 걸 G2에서. 맞지? 그래. 지금도 고급지구에서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했었나? 네. 그래. 아무튼 그래.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또 경험적으로 해수의 이 카파의 혹은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온도 있고 염분도 있고 수심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맨 아래 보면은 이 경험적으로 노출해낸 어떤 방정식이 있대. 그래서 C라고 하는 이제 해수의 음파의 속도는 이런 식으로 온도의 함수, 염분의 함수, 깊이의 함수 이렇게 나타내기도 한대. 여기서 보니까 우리 관계를 알 수 있어. 염분이 높다 하면은 어떻게 되지? 밀도가 커지니까 속도가 빨라지겠다. 그래서 플러스 1.14S가 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압이 어떻게? 강해지니까 밀도가 커지겠지. 그래서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 음속도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또 여기서 볼 것은 수온이야. 수온의 값을 보니까 4.21T-0.37T 제곱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이 개수를 보니까 수온이 플러스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마이너스의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두 가지가 있다, 같이. 그래서 이 수온은 수심에 따라서 확 바뀌잖아.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도출해낸 식이라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딱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플러스의 값도 있고 마이너스의 값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식은 주로 6에서 17도에서 주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해수의 온도도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다 이 정도의 수온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이런 수중 음파도 결국 파이기 때문에 반사, 불절이 일어나고 얘네들은 스넬의 법칙을 따른다. 스넬의 법칙에 대해서 선생님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넘어가고 여기 왼쪽 아래 있는 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겠지. 자, 그리고 이 스넬의 법칙을 적용해보면 이렇게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음속의 변화가 이렇게 된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음속이 제일 느린 구간, 그리고 음속이 이제 빨라지면서 여기 또 한번 미분을 취했을 때 0이 나옵니다. 여기서 미분을 취했을 때 0이 나오는 값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음속이 빠르고 느리고 빠르고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스넬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어떠냐. 요 영역 내에서 이 층 2, 층 3 영역 내에서 이 파가 제일 느린 구간이잖아. 파가 제일 느린 구간에서 주로 이 파가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음파가 여기 발원지가 음파가 이쪽 내부라면 이 파가 대체로 이 영역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대.
그래서 잠수함에서 뭔가 이제 소리를 음파를 뿅 하고 내면은 저 멀리서 잠수함 비슷한 수심이 있는 그 잠수함에서 이렇게 음파가 어디로 날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통로 채널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이 잠수함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층을 따라서 음파는 수천 킬로미터 이상 전파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음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우리 지진파도 암명대가 있었지. 음파도 암명대가 있어. 이렇게 어떤 파가 여기서 딱 발생했다 하면 이 파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음파에도 암명대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한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음파는 음속이 최소가 되는 지점, 요 지점 쪽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특성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수중음파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할까? 우리 책에는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 첫 번째는 해양 생물의 소리를 이제 들으면서 이 어떤 생물들이 어디에 주로 서식하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대.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면은 소리가 안 나나? 맞아, 코코브라운. 코코브라. 좀 오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 울음소리 때문에 한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때는 1940년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였죠. 당시 미국과 일본은 서로 대립하던 시기로 미국은 혹시 모를 일본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해 바다 밑에 수중 마이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군 잠수함에는 수중 마이크를 통해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울려 퍼졌는데 일본군이 급습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마이크를 통해 깊은 해저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이 소리의 정체는 바로 고래의 울음소리였다고 합니다. 이런 울음소리를 그 깊이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울산에 가보면 이런 음향 체험할 수 있는 시험이 있대. 자, 그 다음에 적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면 이런 소리가 들린다. 엄청 공포스러운 소리죠.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 같은 그 포탄 발사 장치 열리고 하면서 나가는 그런 소리. 영화에 맞아 이런 효과가 많이 들어가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소나라고 해서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 레인지. 그래서 수심 측정, 해저 지형도 만들 때 이런 것을 사용한대. 그래서 우리 책에 이렇게 고기대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 그 다음에 소나로 해저층의 어떤 분포, 그 다음에 해저 지형, 우리 동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소나로 과거에 타이타닉 알지? 네. 타이타닉호가 1912년에 이렇게 침몰했는데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어디에 매몰되어 있고 지금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2012년 3월 8일 날 타이타닉 난파선의 모습을 소나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022년 9월 26일에는 이런 이제 타이타닉 주위에 있던 어떤 배인가 그런 배도 이렇게 부서졌었거든. 그 배의 모습도 이렇게 촬영할 수 있을 때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좀 괜찮지. 네.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이제 기사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너희가 혹시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자. 네. 마지막 소파야, 소파. 네가 했던 소파가 아니고 사운드 픽싱 앤 레인지. 그래서 해저 지진의 진앙을 결정할 때 사용을 한대. 왜냐면 우리 지진파도 서로 다른 두 개, 세 개 이렇게 쓰면 지진의 진원, 진앙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잖아. 이것도 지진파와 같이 같은 원리로 어떤 파가, 지진파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파들도 결국 이 음파 채널, 요 통로에 모이게 되거든. 속도가 최저가 되는 요 영역 부근에. 그래서 여기 있는 파를 분석해서 해저 화산 혹은 해저 지진의 진앙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온과 음파의 전달 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 했잖아. 그치? 수온과 전파의 속도, 음파의 속도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두 지점, 예를 들면 여기 두 지점을 생각해보자. 이 두 지점, 고정된 지점에서 음파를 이렇게 쏴. 그리고 이 음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천 킬로미터까지 갈 수 있어. 여기서 이만큼 이동하는데 같은 음파가 걸리는 시간의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요인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수온의 변화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 해수의 수온 변화를 측정하는데 이 음파를 쓴다고요. 그래서 전파 속도가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걸로 온도 변화를 측정하는 음향 토모그래피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해수의 수온이 어느 정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음향 토모그래피 방식으로 연구를 하기도 했다고 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우리 시험 범위 끝이 되겠다. 그래서 그래 어쨌든 시간 조금 지났지만 진도를 다 나갔고 다음 시간에 이반을 차습을 하면 되겠다. 아무튼 수고 많았다.